자, 안녕하세요. 오늘 박혁거세 이야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국유사를 순서대로 쭉 가는 게 아니고 불교 쪽은 순서대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기편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관심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만한 분들. 사실 박혁거세나 이런 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불교적인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라를 얘기하려면 어느 정도는 얘기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뭐 박혁거세 정도는 다 들어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뭐 마한 이야기 이런 거 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다 생략하고, 그래도 뭐 우리나라에 그래도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아직도 뭐 박씨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분이라도 좀 한 번 정도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혁거세, 광명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혁거세의 그런 이름이고요. 우리나라 향원입니다. 삼국유사 삼국사기 쓰일 때쯤에 향원이 한자로다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당시 몽고 전란이 있고 나서 사실은 몽고 전란과 관련해서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 뒤에 한번 이렇게 나라가 초토화되고 나니까 그게 몽골을 한 40년 막았다는 게 제대로 앞에서 이렇게 전방에서 막아줬으면 참 고마운데 강화도에서 이렇게 꿍치고 자기들만 살아있는 바람에 한반도가 이렇게 쓸렸다 말았다 이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겁나 했죠. 네가 어떻게 알아? 엉덩이에 몽고 반점이 생겼어요. 엉덩이에 몽고 반점이. 이거 그리고 풍습으로서 연지곤지. 그것도 몽고랑 관련된 풍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그리고 몽고의 식문화, 육포, 소주. 그냥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리는 과정에서 전체가 한 번 더 무너졌고, 그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추리고 그다음에 재편하는 과정에서 그럴 바에는 그냥 한자화 시키자. 동네마다 말이 조금씩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달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좀 시켜보자라고 해서 했었던 거고, 그 당시에도 말도 잘 안 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현 같은 경우도 저런 식으로 옛날 향원들 이렇게 보면 이게 뭔 소리지? 이런 식으로 옆에 주석들을 쓰거든요. 이게 뭘까?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봐서 벌써 이제 좀 말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잘 못 알아듣고 소통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자로다가 바꾸는 그런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양산 나정에 경주 나정 저기에 이제 발굴을 해서 팔각형 우물지하고 건물지 같은 것들이 나왔죠. 그래서 저 양산 나정 뒤쪽에 이제 창림사라고 하는 절터가 있고, 거기도 이제 발굴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산 저 밑에 쪽인데 그쪽에 우물에서, 아무튼 우물에서 용하고 뭐 이런 신령한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물을 동굴과 마찬가지로, 단군신화에서 나오는 동굴과 마찬가지로 어떤 재생 공간, 그다음에 특수한 무언가가 올라오는 공간, 연결된 어떠한 위몰 같은 그런 공간, 차원을 넘어서는 공간, 뭐 이런 식으로 옛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물하고 동굴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정에 번개처럼 뭐 기운이 쫙 비치면서 흰말이,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흰말이죠. 무릎을 꿇고 있었대. 그랬더니 그 옆에 보랏빛 알. 야, 이거 뭐 기가 막히지. 알이 뭐 대빵만한 게 하나 있었다. 그리고 말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말이 나온다는 거는 유목문화인 것 같구나. 뭔가 위에서 어떤 집단이 쉘이 내려왔나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거 있잖아요. 천마총. 정확하게 말하면 천마도 출토총. 천마 무덤은 아니니까. 천마도 출토총. 그래서 신라가 저 중앙아시아나 안 그러면 저 시베리아 쪽과 관련된 샤머니즘 문화하고 관련이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도 박혁거세를 거서간 이러거든요. 그 간에서의 이게 칸입니다. 칸. 징기스칸 뭐 이러듯이
저기 이제 유목문화 같은 데서는 깃발을 딱 하나 쫙 들고 쫙 뛰면 그 깃발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 타면서 쫙 이렇게 선회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제 대장이야. 그러면 대장기를 하나 딱 들고 이렇게 말을 타면서 쫙 하면 그냥 옆에서 부족들이 젊은 그 용사들이 나와가지고 말을 타면서 막 나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지. 오른쪽으로 선회, 오른쪽으로 선회하면서 이렇게 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칸이야, 칸. 그리고 그게 이제 8개가 나오면 8기군 이래서 청나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기군이 그런 집단이 8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명 딱 해가지고 명나라를 끝내버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칸이거든요. 대칸. 그래서 대칸이 있고 소칸이 있고 뭐 이래요. 그게 이제 각 지부마다 또 좀씩 있어. 체인점 사장들. 그래서 아마도 유목문화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보라색 알이잖아. 이게 보라색 알. 청색 알이라는 설도 있는데 청색 알 별로 맞득치 않습니다. 보라색 알 좋습니다. 보라색이라고 하는 게 자주색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황제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금색, 자주색, 보라색. 이게 어떻게 보면 최고 존귀한 색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검은색 입고 계시잖아. 옷. 약간 불길한색. 불길한색.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운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오얏이 자두거든요. 오얏리 이렇게 하잖아요. 이씨, 전주 이씨 뭐 이런 거 할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박씨, 이씨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박가, 이가, 김가 이건 무식한 겁니다.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집안을 굉장히 낮춰 부르는 그러니까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저희 나라라고 하는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약간 들떨어진 문화예요. 가라고 하는 거는 씨족보다 훨씬 낮은 소규모의 집단을 얘기하는 게 가예요. 그러니까 대부의 영지를 가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가는 작은 거고, 씨는 씨족이에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중국 문명의 여명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 공손 헌원 씨, 뭐 이런 식으로 태호 복희 씨, 신농 씨, 금천 씨 이런 식으로다가 다 씨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씨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범위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민족적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가는 그 중에서 아주 쪼밀한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전체가 씨라면 어떤 도시 하나 이 정도가 가예요. 그래서 자기 집안을 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미친 듯이 겸손한 겁니다. 제가 제 개인 유튜브 방송이면 이게 좀 이렇게 좀 세게 나갈 건데 이게 제 게 아니라서 제가 그렇게 말은 못 하겠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라고 붙이는 게 그게 조금 더 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씨라고 하면 이게 좀 떨어지는 거고, 가가 배운 사람의 표현이래. 나 미치는 줄 알았다니까. 이게 무슨 옷다 약을 팔어. 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씨라고 해야 됩니다. 씨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래서 제가 뭐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혀 틀린 표현 아닙니다. 그게 그 집안을 오히려 대우해 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씨가 오얏이거든요. 그게 오얏은 자두입니다. 거기서 오얏은. 그래서 왜 하필 자두가 그런 상징으로 나올 수 있느냐? 자색이기 때문에. 자색, 보라색, 그 다음에 황색, 이게 다 최고로 존귀한 이라는 의미예요. 자두하면 뭐 그냥 별 볼 일 없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거기서는 색깔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도에도 복숭아 다음으로 대추, 자두가 나옵니다. 그렇게. 그래서 대추는 벽사의 의미고, 자두는 존귀함의 의미고, 그 다음에 복숭아는 하늘, 천상세계의 의미고, 그렇게 다 상징성들이 있어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그런 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랏빛 알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고른 알 아닙니다.
고른 알 아니고요. 신성한 알이라는 뜻입니다. 신성한 알. 네. 그래서 흰말이라고 하는 건 흰 거는 다 길상, 하늘, 태양 이런 거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흰말과 그 다음에 보랏빛 알, 어떤 성스러움, 그 다음에 여기에는 왕기가 서린이라는 의미를 가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나타났느냐? 우물, 그러니까 어떤 다른 세계에서 넘어왔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서관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로 봐서 아마 북방에서 내려오지 않았을까라는 정도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해서 광채가 나고 새하고 짐승이 춤을 추는데 나 어떻게 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현진영이 그 토끼 춤 추듯이 그렇게 추나? 짐승이 어떻게 춤을 출까? 새가 어떻게 싸이 선생께서 완전히 새됐어 이러더니 그런 춤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길상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표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뭐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뭐 모든 짐승들도 다 이렇게 감화될 정도로 대단한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이 양반과 관련해서는 박혁거세랑 관련해서는 선도성모의 아들이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중앙에 랑산, 낭산, 동쪽에 토암산, 토암산에 석굴암이 있고요. 서쪽에 선도산, 그 다음에 남쪽에 남산, 그 다음에 북쪽에 금강산. 이게 오악입니다. 경주 오악. 전에 저희가 경주 가서 이 랑산 토라를 했죠. 랑산 한 바퀴 돌았죠. 그거 진짜 잘한 거예요. 저 남산이 수미산이거든. 신라 사람들이 생각한 수미산 토라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덕여왕 릉이 그 랑산 정상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수미산인지 어떻게 아느냐? 전륜성왕은 죽은 뒤에 도리천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도리천은 수미산 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수미산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중턱에 사천왕사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 선도산의 성모, 그러니까는 무속의 무당입니다. 그게 박혁거세의 어머니라더라. 아까 위에서 내려왔다면서요? 내려와서 이쪽에서 엄마가 있는갑지. 그래서 용한 무당이야. 용한 무당. 무당을 지금까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재정일치 사회, 그 다음에 예전에 제사장들이 다스릴 때는 용한 무당은 엄청난 겁니다. 그거를 예전에 우리가 드라마에서 한번 봤죠. 선덕여왕 드라마에서 미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왕 정도까지는 아닌데 거의 뭐 대신급 정도의 레벨이 있고 끝발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세게 저주를 내리고 어쩌고 해도 사람이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하면 진짜 뭔가 내가 훅 가는 거 아닌가. 우리 그 뭐 인현왕후 장희빈이 뭐 활 썼다는 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그게 더 옛날로 올라가 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많은 시대일수록 그런 식으로 약 파는 게 잘 먹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렸다가 폐병으로 죽었어. 근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콜록콜록 몇 번 하다가 사람이 죽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풀 같은데 이렇게 베가지고 여기가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인류의 생명을 구한 것 중에 빨간 약만큼 많이 구한 것도 없다. 그때 빨간 약을 바르면 끝나는데 빨간 약이 없어서 여기가 썩어 들어가면서 결국은 이게 막 말은 생각 같아서는 자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가 못 자릅니다. 그럼 남이 잘라줘? 이거 못 자릅니다. 판단이 서도. 그리고 잘라도 이거 마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실리콘 못 바릅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이게 계속 이렇게 나오거든요. 계속 헌혈을 하거든요. 그러면 과다출혈로 죽습니다. 아니 그냥 생각을 해봐. 지금 여러분 생각으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 판단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죽음이 너무 돌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 말이 잘 먹히는 거예요. 저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분들 중에 그게 있거든요. 맹자식으로 말하면 남의 위험을 틈타지 마라. 상대가 조금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뭐 자식이 지금 입시를 봐야 된다는 둥, 뭐 이렇게 굉장히 좀, 그러니까 좀 되면 되게 좋고 안 되면 조금 이런 상황에서 중간에 걸려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위태위태해.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천도제를 하라는 둥,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천도제랑 그거랑 큰 관계가 없습니다.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분이 힘드니까 천도제를 해준다? 뭐 그거는 그럴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면 이 일이 풀린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손자를 맡고 있다는 얘긴데 그러면 조상으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지. 그러니까 인과관계도 불투명한데 그런 약한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떨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잘 될 때는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그냥 그냥 한 번 듣고 이렇게 씩 지나가는 얘기인데 어떤 때는 이게 딱 귀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실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긍정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래서 맹자 때도 그랬던 거야. 맹자 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맹자가 남의 위험을 틈타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태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저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무당들 그런 사람들의 카리스마 이렇게 쫙 그게 맞아 막 이러면서 딱 나오면 좀 이렇게 먹히지. 그래서 무당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신분이 높았다라는 점을 전제로 두고 깔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도성모의 아들이라고 하는 박혁거세가 왕이 되기 어렵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세력이 상당히 뭔가 지지 세력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어머니 배경.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북방에서 내려온 유목민 계열일 거고 어머니 쪽이 아마 이 선도산 쪽을 장악하고 있었을 겁니다. 세력적으로는 장악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선도성모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설과 하나는 알로 갑니다. 알로. 이 두 개의 설이 나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선도성모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알로 가는 이유는 있어 보이는 사람은 그 당시에 다 알이었던 걸로 이게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뭐 김할지도 알이고 김할지 지금 역사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투후 김일제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알일 확률 없습니다. 그것도 도래한 사람이에요. 중국 쪽에서 이렇게 넘어온 사람, 넘어와서 실력을 행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알일 확률 전혀 없습니다. 그건 문무왕 비석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비문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금성문에 나오면 역사서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게 금성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알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뭐냐면 잘 나가는 사람은 알. 이랬던 거에 편승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뭐 김수로 왕도 알. 그러니까 저 동네 다 알이에요. 다 알이에요. 그래서 알과 결합됐을 거다. 선도성모 계열이 알과 어떤 결합 구조를 가졌을 거다. 라는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선도성모가 선도산의 신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는 삼국유사에 또 나와요. 선도성모 수의불사조 이렇게 해서 선도성모가 신인데 선도산의 신인데 불사를 합니다. 불사한다고 불사하는데 돈 낸다고. 신인데도 얼마나 기특해.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 된 상태에서 불교가 들어와서 불교가 너무 좋으니까 좋은 일에 써주세요 이러면서 불사를 한다니까. 그건 뭘 나타내느냐? 무불습합이다. 무교하고 불교가 섞이기 시작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나중에 그쪽 구절로 갈 겁니다. 선도성모 수희불사조. 오호 이게 아주 좋지.
선조성 저도 좀 불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어. 이런 구조들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박혁거세가 이렇게 나왔을 때 아래에서 짠 하고 나왔을 때 아령정에 저 오릉에 있습니다. 그 담엄사 있는 그쪽에 아령정에서 계룡. 야 여기서 닭이 나오네. 닭이 이게 새 토템입니다. 새 토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시베리아 쪽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금관 설명할 때 새 토템이 있고 새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한다. 그게 소떼에서도 새 장식이 나오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계룡, 닭에 대한 숭배가 있어요. 닭은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에. 닭이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떨어지는 애잖아. 새 중에서 그래도 새 하면 뭐 독수리, 매 뭐 이런 게 좀 있어 보이는 애들이고 닭, 비둘기 이러면 이게 뭐요? 이렇게 물론 요즘 뭐 닭 몸값이 많이 올라서 2만 원 이상 닭 선생께서 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셨는데 좀 만만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탉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삿된 것을 물리치고 그래서 새화 정초에 붙이는 이렇게 그림들에는 수탉 그림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어렸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할머니나 할아버지 방을 장식하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수탉이 있습니다. 수탉이. 예, 수탉이. 그래서 삿된 것들을 다 물리치고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닭 토템 저거는 새 토템과 연결된 부분이다. 그래서 박혁거세의 말하고 이쪽에 닭하고 다 저쪽 시베리아 쪽에서 내려오는 어떤 샤머니즘 전통과 연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추정입니다. 이거 문헌이 너무 적기 때문에 완전하게 확답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룡이 있는데 탕룡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계룡이 뭔지, 계룡산도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계룡 때문에 이상한 계룡산 뭐 이렇게 우리 선생님이 약 팔고 이러셨는데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면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초등학교 때 계룡산에 기차를 이렇게 하면 기차가 자꾸 망가진대. 왜? 닭이 지네를 쪼아먹기 때문에. 이게 뭐요? 이게 뭐야? 그래서 계룡산 쪽으로 지나가면 기차가 자꾸 고장이 난대. 제가 지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거는 초등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너무 야리하잖아. 그것도 제가 90년대생인데 90년대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미개하거든. 그래서 계룡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용이라는 게 하나의 족속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동물이 극기에서 용이 되는 건데 그래서 현무도 용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뭐 청룡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청룡, 황룡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 용이 될 수 있는 동물은 여러 가지니까. 근데 닭이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용 토템하고 닭 토템이 섞이는 겁니다. 새 토템하고 용 토템이 섞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용봉비무라고 들어보셨어요? 봉황 토템이 있고 용 토템이 있거든요. 용 토템이 있거든요.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토템이 저 두 가지. 하나는 새 토템이고 하나는 용 토템입니다. 지금까지도 저게 각축전을 벌리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한옥 건물 맨 끝에 보면 침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용장식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새꼬리 같이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물고기 비슷하게 물고기 꼬리 같이. 물고기 쪽은 용팀입니다. 물고기는 용팀입니다. 이쪽이 물고기까지 같이 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 두 토템이 요게 닭으로 변형돼서 닭하고도 얘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결합된 양상이 계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룡. 그리고 저 계룡이 옆구리로 나왔대. 제왕절개로 알을 뽑은 거야.
알을 왜 제왕절개를 했겠어? 몸매를 보존하려고. 그래서 이게 오른쪽으로 나오면 되는데 왼쪽으로 나왔다 하거든요.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불교 영향을 받았구나. 마야 부인이 오른쪽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여성이니까 좌측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불교적 요소가 벌써 들어가 있구나.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불교 들어오고 난 뒤에 손이 탔다. 자료가 손이 탔다. 불교 저 얘기는 불교 들어오기 전 얘기잖아. 원래는 지금 기원 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박혁거세가 왕이 되는 게 기원전 57년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지금 한반도에 존재하지 않을 때거든요. AD 67년에 중국에 불교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뭐 중국에도 지금 제대로 불교가 없는데 한반도에 있기는 조금 그렇잖아.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온다. 한반도와 관련된 가장 이른 시기의 불교 얘기 여기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도 되는지 내가 참 모르겠다. 이런 얘기 자꾸 해주면 안 되는데 있어. 삼국유사에 그게 있어. 사람들이 그거 잘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내가 알잖아. 이런 거 하지 마.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나중에 불교 시절이 되고 난 뒤에 뭔가 윤색이 좀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옆구리로 알이 나와가지고 이게 아령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입술이 닭부리 같이 생겼대. 베란다가 튀어나온 구조잖아요. 눈이 왔는데 가만히 서 있는데 코에는 안 떨어지는데 입술 위에 눈이 떨어졌다. 저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튀어나온 분들. 그래서 유리문 같은데 이렇게 박으면 앞니가 깨지더라. 코는 멀쩡한데 앞니가 깨지더라. 그런 불행한 분들 제 주변에서 봤습니다. 코가 깨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앞니가 갔습니다. 이렇게 슬프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최초의 성형 기록을 만나게 됩니다. 요거를 날렸네. 양학의 시조입니다. 아령이 양학의 시조. 양학의 시조입니다. 이거 봐봐. 북천에서 어디서 시술을 했는지 나오잖아. 북천에서 시술을 했는데 그랬더니 부리가 떨어졌대. 우리 조상들이 기원 전부터 양학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최근에만 했었던 게 아니야. 왜 우리가 성형 민족인지, 왜 중국 사람들이 성형하러 우리나라까지 많이 오는지, 그 기원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형을 했더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에요. 왜 중요한지 알아? 성형을 안 했으면 박혁거세의 부인이 됐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령은 성형미인이었던 거야. 성형미인.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13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왕이 돼요. 야, 이게 동갑이거든요. 저는 저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동갑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2명의 성인이라고 나오거든요. 저렇게 나와요. 실제로 삼국유사에 2명의 성인. 여성주의를 읽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남자에게 부속된 여성이 아니고 2명의 성인, 그 다음에 똑같이 13살인 거예요. 물론 뭐 13살에 얼레리 꼴레리 해서 뭐가 어떻게 됐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냐면 목의 유풍도 상당히 강력하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박혁거세와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저 선도성모 이야기도 목의 쪽 측면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령이 박혁거세만은 못하지만 나이도 같고 부속돼서 우리가 왕비면 왕에게 부속된 여자가 아니고 2명의 성인이라고 나온다니까. 이런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 이거 연도가 올라가는, 당군 신화보다 오히려 올라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공부 좀 한 사람입니다. 공부 좀 한 사람입니다. 당군이 연대가 훨씬 빠른데요. 그렇긴 한데 그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뒤에 손을 댔거나 안 그러면 뒤에 날조 댔거나.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뒤에 만들어졌을 걸로 생각합니다. 당군 신화에는 오래된 모습의 양태들이 거의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들은 다 어떻게 지문들을 남기고 있거든요. 조금씩이라도.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여성주의가 뚜렷하게 보이죠. 그리고 신라가 여성주의가 진짜 강력합니다. 그래서 신라의 3명의 여왕들이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게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낮지 않아요. 여성이 만약에 낮으면 왕으로 못 올라가죠.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조선에 아무리 남자가 없다고 그래도 여자가 왕을 할게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신라는 그게 다 용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를 해드릴지 모르겠지만 진성여왕 진짜 멋있게 생각합니다. 자기 삼촌인 뭐 위홍과 이렇게 뭐 붙어 먹었다.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는 원래 그러던 시절입니다. 마치 합스부르크 왕가가 사촌끼리 결혼하고 뭐 이러는 것처럼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인사에 가면 그거 있잖아요. 비로전에 2명의 비로자나 부처님을 이렇게 모셨는데 2분의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셨는데 그게 그 2사람이다라는 썰이 있죠. 썰이 있죠. 뭐 그렇게. 그런데 왜 멋있다고 얘기하냐면 정치가 혼란하고 복잡하니까 진성여왕 사표냅니다. 야, 이거 진짜 제가 보기에는 남자들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 IMF 맞았다고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사표 내지 않잖아. 왕은 죽을 때까지 왕입니다. 누가 너 사표 내? 없어요. 반란이 일어나서 죽을 수는 있지만 사표 내는 없어. 그런데 야, 내가 적임자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또 다른 적임자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해서 이거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 라고 물러나는 거예요. 되게 멋있지 않아요? 나만 그걸 멋있게 보나? 그렇게 아니 남자도 그렇게 물러나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뭐 단종 이렇게 물러나고 그 밀려난 거지. 아니 그 물러난 거야? 밀려난 거잖아. 자발적으로 물러난 사람 몇 명 있습니다. 뭐 태종 상황으로 물러났죠. 그게 이제 세종이 잘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었죠. 그거는 물러난 거 아니에요. 말은 물러난 건데 물러난 거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보는 겁니다. 이렇게 네가 실권은 이쪽에 있는 거죠. 태종한테 있는 거죠. 세종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진짜 완전히 물러나서 적임자가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능력 부족입니다. 라고 시인하고 야, 리더로서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어. 기업 운영하는 사람도 현대에도 그런 사람 거의 없을걸. 칠할 때까지 내가 하는 거지. 그것도 임기제도 아니고 이거 종신제인데. 네, 종신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너무 나중에 고려 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그 남성주의, 강력한 남성주의 때문에 마치 무슨 뭐 삼촌이랑 뭐 붙어 먹었다는 둥 뭐 이런 것만 강조해서 아니에요. 그렇게 물러난 것도 대단하고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잘했느냐, 남자가 됐을 때는 잘했느냐? 아니에요. 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 진성여왕 아니고 누가 해도 안 돼. 이미 강을 건넜다니까. 예,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세종대왕보다 나는 정조가 더 대단한 임금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업적으로 보면 세종대왕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는 세종대왕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터가 잘 다져져서 몰고 나가기만 하면 됐고 그 터를 다진 거는 이방원입니다. 외척까지 싹 죽여서 견제 대상이 없었던 거고 진짜 정조는 대단한 임금인데도 음지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았죠. 이게. 예. 그래서 그런 여성주의를 읽어볼 수 있는 신라는 처음부터 여성주의가 보이는구나. 신라 역사의 첫 장부터. 제가 여성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다니까. 전에도 그런 얘기 안 드렸어요? 제가 여성학 이런 거 관심 있고 이렇게 이유는 제 주변에 다 할매들밖에 없어서 그 보은의 차원에서 여성에 대해서 뭐 페미 이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여성이 한국 역사가 중국 역사랑 달라요. 중국은 여성을 계속 차별하는 역사라면 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가
그렇게 빨리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뿌리 깊은 부분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언뜻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아직까지 여성 대통령 안 나오잖아. 아니 그냥 생각을 해봐. 우리가 걔네보다 민주주의 된 지가 실제로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여성 대통령은 진짜 빨리 나와.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성이라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라고 하는 국민적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여성은 안 돼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으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단초들이 신라에서 보인다. 물론 뭐 백제에도 보입니다. 두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할 만한 소선호라고 하는 영웅이 있죠. 여성 영웅이 있죠. 백제도 만들고 고구려도 어떻게 보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선호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여자로서. 그런 사람들은 진짜 재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조금 학문적으로도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아. 왜냐하면 너무 자료들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러한 기조가 중국과 분명히 다른 건 맞아요. 한반도가 여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훨씬 다릅니다. 그거는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13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대요.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결혼을 했고 그 뒤로 61년이나 했다네. 아이고 나 참 환장하겠다.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13살에 결혼해서 왕위에 올랐고 그다음에 61년 했으면 74인데 그다음에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저렇게 해서 이제 왕이 돼서 승천을 했는데 이제 끝내고 승천을 했는데 가다가 하늘에 올라가서 이렇게 5동막으로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그렇게 떨어졌을까? 우리 예전에 이거 경주 얘기할 때 이런 얘기 좀 했었는데 이유는 뭐냐면 74살이나 되니까 노안이에요. 길을 잘못 찾았던 거죠. 그래서 이쪽이 승천해서 올라가야 될 길인지 저쪽인지 잘 모르다가 영감님이라서 실수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서 어떻게 됐느냐? 5개로 분리가 돼서 그게 이제 이걸 합쳐서 장사를 지내려고 했더니 이렇게 합쳐서 장사를 이렇게 묶어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우리도 교통사고 나면 다 꼬매주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뱀이 나타나서 그걸 방해해서 5개의 무덤으로 했다. 그게 오릉이라더라. 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경주 톨게이트 나가면 오릉이 있는 데가 거기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표영릉이거든요. 표주박같이 생긴 표영릉, 그거는 쌍릉이에요. 부부가 합장됐다는 뜻이거든요. 안 파봐서 몰라.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 그건 쌍릉이야, 쌍릉. 부부 합장릉이야. 합장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요. 이렇게 땅콩같이. 예. 물론 그게 좋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 마누라 입장에서는 내가 죽은 뒤에까지 이렇게 연결돼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구멍 뚫은 경우도 있잖아. 무덤 2개를 따로 써가지고 거기 왔다 갔다 하게 구멍 뚫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공민왕과 노국공주 무덤입니다. 저도 안 열어봐서 몰라. 그렇게 나와. 구멍이 뚫려 있대. 그래서 왔다 갔다 한대. 뭐 모르겠어. 그렇게 애틋한지 어쩐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오릉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뱀이 나와서 이제 방해를 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뱀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승천하지 못한 용, 이무기. 그래서 박혁거세가 실제로는 맨 마지막에 실각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되니까 이제 약간 친위구테타 같은 식이 일어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친위구테타라고 생각하냐면 그 아들이 왕이 되거든요. 이대 왕이 남의 왕이 박혁거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세력이 뭐 석탈해나 이런 사람이 그 다음에 왕이에요. 그러면 석탈해 쪽에 의해서 밀렸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친위로다가도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오래 하시면 밑에서 올라옵니다. 강희제도 아들에게 의해서 갔다 이런 설도 있어요.
이런 설도 있어요. 천고일제인데 천년에 한 명 나오는 왕년인데 아들한테 간 거 아니냐? 이런 설도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강희조 제위가 한 60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신위구 태타 같은 게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하는 추정 정도를 뱀이 막았다라고 하는 설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남해왕 AD 4년입니다. 왜냐하면 제위기간이 워낙 기니까 57년에 시작을 했는데 기원전 57년인데 여기는 AD 4년. 그래서 왕이 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차차웅. 남해왕만 차차웅이라고 합니다. 박혁거세는 거사관. 그 다음에 남해는 차차웅. 그 다음에 나중에 이사금이라고도 하고 이사금은 16명이에요. 그 다음에 마립간 4명. 다 한 번씩은 들어본 표현들일 겁니다. 근데 뭐 어떤 뜻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남해 차차웅을 김대문, 화랑새기로 유명한 김대문이 계림잡전이라고 하는 데서 아마 인용됐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이 책이 지금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걸 추정을 하는데 이 김대문이 여러 책을 쓰는데 그중에 제일 유명한 게 화랑새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아마 안 썼겠나 싶은데 차차웅을 뭐라고 하냐면 무당의 방언이다. 이렇게 적습니다. 김대문이 무당의 방언이다. 그러니까 야 얘네들이 무당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당군도 제가 당군 얘기할 때도 당군이 탱글이 무당과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제단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도 제사상이라는 것도 그냥 무당하고 좀 딱 들어봐도 좀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차차웅이 자충으로도 불리는데 무당이다. 이게 아예 기록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만 무당이 아니고 화랑도 무당이에요. 그래서 화랑의 방언이 화랭이고 화랭이 지금 경주 엑스포 문화 엑스포의 마스코트가 화랭이입니다. 화랭이가 지금도 존재하는 무당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런 이야기는 오늘 다 하기는 조금 그렇고 요 지금 뭐 마립간이라든지 뭐 차차웅이라든지 그리고 임금 얘기도 나와요. 나중에 이사금. 이사금이 입금이 돼서 임금이 되거든요.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왕이라고도 하고 군주라고도 하고 임금이라고도 하거든요. 임금 왕 이러잖아. 그러면 임금이 우리나라 말이고 왕이 한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늘천 하면 하늘이 우리나라 말이고 천이 중국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왕은 임금이 우리나라 말이고 그렇잖아요. 왕이 중국말이에요. 그런데 그 임금의 어원이 저 이사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언제 하겠습니까? 왜 다음 시간에 해야 될까요? 그래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죽지 않기를 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죽으면 못 들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진귀한 얘기를 계속 듣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안 죽어야 되는 그런 숙명을 안고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나와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